혹시 요즘 장 보러 가시면 그 정육 코너 풍경이나 아니면 식탁에 오르는 고기 종류가 예전하고 좀 달라졌다 이렇게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가 어떤 고기를 또 얼마나 먹고 그 고기가 어디서 오는지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크게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바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유엔 식량 노업 기구 그 FAO에서 나온 방대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세계 식육 시장의 판도, 이게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생산부터 소비, 그리고 또 국가 간 거래까지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번 분석의 목표는요, 단순히 어디서 고기를 많이 만들고 어디서 많이 먹냐,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종류의 고기가 뜨고 졌는지, 또 그 중심지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소득 변화라던가 건경, 환경에 대한 관심 같은 어떤 요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그 핵심적인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랄까 매일 접하는 그런 식품 트렌드 뒤에 숨겨진 훨씬 더 크고 역동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마치 그 세계 식탁 메뉴판의 대격변, 이걸 추적하는 여정 같네요. 그럼 그 첫 장, 생산의 변화부터 함께 펼쳐볼까요? 가장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건요, 세계 육류 생산의 중심축이 이동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198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이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40%를 차지했거든요. 거의 뭐 절대 강자였죠. 그런데 2000년대 중반 데이터를 보면 아시아가 40%를 넘어서면서 최대 생산 지역으로 완전히 자리를 바꿨습니다. 유럽 비중은 거의 절반 수준인 20% 정도로 줄었고요. 이야, 정말 극적인 변화죠.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정말 거대한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변화 뒤에는 여러 동력이 작용했는데요. 특히 아시아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의 그 빠른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 이거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고기 소비가 늘어난 거죠. 여기에 또 빠른 도시화, 그리고 서구식 식생활의 영향도 상당히 컸고요.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 자체가 수요가 폭발하는 아시아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면 고기를 더 찾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흐름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아시아가 생산을 주도하게 됐다고 해도 혹시 그 안에서의 어려움이나 과제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생산량은 늘었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가축 생산성을 더 높여야 하고요. 또 농촌 지록에 부족한 인프라, 그러니까 저장시설이라든지 운송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걸 개선해야 합니다. 또 가축 질병 관리나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투자도 아직은 좀 부족한 편이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더 적극적인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네. 생산량뿐만 아니라 생산하는 고기의 종류도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육류 생산은 연평균 한 2.6% 정도 꾸준히 늘었는데 같은 기간에 돼지고기나 닭고기 같은 소위 백생육 있잖아요. 이 성장률은 연평균 3.3%로 훨씬 가팔랐습니다. 반면에 소고기나 양고기 같은 적생육 성장률은 1.2%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백생육 성장세가 적생육의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중에서도 특히 닭고기의 약진은 정말 눈부십니다. 1980년대 초하고 비교하면 2000년대 중반 생산량이 거의 3배나 폭증했어요. 상대적으로 기르기도 쉽고 가격도 저렴하고 종교적인 제약도 덜하고 거기다 건강에 좋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육류가 된 겁니다. 와, 정말 닭고기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또 그림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적생육 생산 비중을 보니까 유럽이나 미주 지역에서는 예전보다 확 줄었는데 오히려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그 비중이 늘거나 유지됐더라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럽과 미주에서는 적색육 생산 비중이 1980년대 한 35에서 38% 정도였는데 2000년대 중반에는 16에서 30% 수준으로 크게 줄었죠. 반면에 아시아에서는 같은 기간 13.5%에서 29.5%로 2배 이상 늘었고요. 아프리카는 한 8% 수준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유럽의 감소는 특히 그 2000년대 초반을 강타했던 소외면상 뇌증 BSE, 그러니까 흔히 광우병이라고 부르는 병이나 구제역 FMD 같은 큰 동물 질병 사태 영향이 컸습니다. 아, 맞아요. 그때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네네. 소고기, 양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이렇게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된 거죠. 불안감이 컸겠네요, 정말. 네, 그런 큰 사건들이 소비 패턴뿐만 아니라 생산 구조까지 바꾼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유럽의 농업 정책 변화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 공동 농업 정책 CAP 개혁으로 가축 사료로 쓰이는 곡물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는데 이게 곡물을 먹여서 고기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은 돼지나 닭 이런 걸 키우는데 더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질병 문제하고 정책 변화가 맞물리면서 유럽의 적색육 생산 기반이 위축된 거죠. 또 하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인이 바로 환경 문제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과정에서 환경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잖아요. 특히 소는 그 되새김질 과정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많이 배출하고요. 또 사육 과정 전반에서 돼지나 닭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소고기 1kg을 만드는 데 드는 화석연료가 닭고기의 8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한 차이죠. 8배 나요.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그렇죠. 이런 환경적인 부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비용 효율이 낮은 국내 적색육 생산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거나 혹은 미국 등에서 발달한 대규모 공장식 축산 시스템 CAFO라고 하죠. 이걸 도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공장식 시스템 자체도 또 다른 환경이나 동물복지 논란을 낳고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생산 구조 변화에 이런 환경 요인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아 그 녹색선 생산량이 90년대 초반에 유럽 보라색 선을 딱 넘어서더니 그 뒤로 정말 가파르게 치솟아서 2007년에는 1억 톤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유럽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고 미주, 빨간 선도 꾸준히 늘긴 하지만 아시아의 그 속도를 따라가진 못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생산된 고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즉 누가 먹고 있는지 소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생산지가 아시아로 옮겨갔다면 소비도 역시 아시아가 주도하게 됐을까요? 네, 큰 틀에서는 생산과 비슷한 흐름입니다. 1980년대에는 유럽이 전 세계 육류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었는데요. 2005년, 7년에는 아시아가 43%를 차지하면서 그 자리를 넘겨받았습니다. 유럽의 소비 비중은 생산과 마찬가지로 한 21% 정도로 크게 줄었고요. 역시 아시아의 부상이 두드러지네요. 그런데 아시아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단순히 총 소비량만 보면 약간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인당 소비량으로 보면 어떤가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총량으로는 아시아가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1인당 소비량으로 따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2005년 7년 기준으로 보면요. 1인당 연간 육류 소비량이 오세아니아는 100kg이 넘고요. 유럽이나 미주도 70kg 안팎인데 비해서 아시아는 평균 30kg이 채 안 되고 아프리카는 15kg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평균 한 40kg 정도인데 여기에도 못 미치는 거죠. 물론 아시아 안에서도 한국, 중국 같은 나라와 다른 저소득 국가 간 격차는 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셈입니다. 그렇군요. 아, 총량의 함정이 있었네요. 그럼 지역별로 선호하는 고기 종류도 차이가 있나요? 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앞서 생산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여전히 소고기, 양고기 같은 적색육 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북미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건강이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돼지고기, 특히 닭고기 같은 백색육 소비로 빠르게 옮겨가는 추세가 강합니다. 1인당 소비량 자체가 높은 지역일수록 백색육 선호가 더 강해지는 그런 경향도 보이고요. 왜 이렇게 지역마다 선호하는 고기가 다를까요? 단순히 입맛의 차이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건강과 영양 문제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육류를 너무 많이 먹는 것,
특히 적색육과 가공육 과다 섭취가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 일부 암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경각심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방이 적고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 닭고기 같은 백색육으로 선호도가 옮겨가는 거죠. 반대로 개발도상국에서는 아직 단백질이나 철분, 아연 같은 그런 필수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수준으로 육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 영양 안보, 그러니까 건강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영양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적상육을 포함한 육류 소비 증가세가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물론 과도한 섭취는 경계해야겠지만요. 이야, 상황이 정말 정반대네요. 한쪽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다른 쪽은 아직 부족해서 문제라니. 결국 이게 경제적인 수준과도 관련이 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득 수준과 1인당 육류 소비량 사이에는 아주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자료에 있는 그래프, 그림 4를 보시면 소득이 높을수록 육류 소비량도 같이 늘어나는 경향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통계적으로도 소득 변화가 육류 소비량 변화의 상당 부분, 약 72.5% 정도를 설명할 정도로 관련성이 높죠. 쉽게 말해서 잘 살게 될수록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00kg을 넘어서는 그런 최상위 소득 국가들에서는 소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거나 거의 정체되는 모습도 보인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 소득이 더 늘어도 고기 소비가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아마 건강 문제나 다른 식품 선호도 변화 같은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 육류 소비는 단순히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 그 사회의 경제 발달 단계, 또 공중보건 수준, 그리고 영양 상태까지 반영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무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생산되고 소비되는 고기들이 국경을 넘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생산과 소비 패턴 변화가 무역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한데요. 세계 육류 무역 규모는요, 전체 생산량 증가 속도보다도 훨씬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주로 수출하고 또 어떤 나라가 수입하는지는 그 나라가 가진 자원, 예를 들면 넓은 목초지나 풍부한 곡률 생산 능력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떤 종류의 고기를 선호하는지, 또 수입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관련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등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처럼 냉장, 냉동 상태로 고기가 많이 거래되는 시대에는 구제역이나 광우병 같은 가축 질병 발생 여부가 수출입에 아주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위생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수출 시장의 판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유럽이 주도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1980년대만 해도 유럽이 전 세계 육류 수출액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수출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그 비중은 점차 줄어서 2000년대 중반에는 50%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미주 지역, 특히 미국과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미주 지역의 수출 점유율은 같은 기간 17%대에서 31%대로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죠. 와, 미주 지역이 새로운 수출 강자로 떠올랐군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주로 수출했나요? 역시 백색육인가요? 네, 여기서도 앞서 본 생산과 소비 트렌드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미주 지역의 수출 성장은 주로 돼지고기와 가금육, 즉 백색육이 이끌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육류 수출에서 적색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56%에서 2000년대 중반 40%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출량 그래프 그림 5를 보면요. 2000년대 들어서 닭고기, 그 보라색 선하고 돼지고기, 초록색 선 수출량이 전통적인 강자였던 소고기, 파란색 선을 크게 앞지르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백색육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춘 미주 지역이 세계 시장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한 겁니다. 그럼 수입하는 쪽은 어떤가요? 아시아의 소비가 늘었으니까 수입도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수입 시장에서도 변화가 뚜렷합니다. 유럽은 여전히 가장 큰 수입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62%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 58% 정도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아시아의 수입 비중은 같은 기간 20%에서 24% 가까이로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으로 떠올랐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늘어나는 인구와 육류 수요를 국내 생산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경향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럼 수입되는 고기의 종류도 역시 백색육 중심으로 바뀌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 육류 수입액에서 백색육, 그러니까 비반죽 가축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43% 수준에서 2000년대 중반에는 60%까지 치솟았습니다. 수입량 그래프, 그림 6을 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닭고기, 보라색 선과 돼지고기, 연두색 선 수입량이 2000년대 이후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생산과 소비에서 나타난 적색육에서 백색육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무역 패턴에도 그대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계 식육 시장의 지난 수십 년간의 변화를 아주 입체적으로 살펴봤네요. 정리해보면 생산과 소비의 무게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같은 적색육 대신 들쥐고기, 특히 닭고기 같은 백색육이 대세가 되는 거대한 구조적 전환이 있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식탁 메뉴의 변화를 넘어서 소득 수준 증가라든가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각국의 농업 및 무역 정책 같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는 1인당 소비량이나 선호하는 고기 종류에서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든 변화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오늘 살펴본 흐름은 우리 식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더 거시적으로는 식량 안보, 특히 아직 영양이 부족한 지역의 영양 안보 문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식품 안전 관리,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환경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깊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는 단순히 과거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축산업계, 또 식품 가공 및 유통업계, 그리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정부기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소득, 건강, 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세계 식욕 지도를 이렇게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수십 년은 어떨까요? 최근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배양육이라든지 식물성 대체육 같은 새로운 식품 기술의 등장은 과연 이 판도를 또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아니면 점점 더 반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들이 미래의 고기 생산과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게 될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